저만 홀라당 빠져나와서 그 상황을 좀 거시적으로 바라본다거나 가장 노골적으로 세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세미의 여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하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플레이트 칠게요. 네, 안녕하세요. 멈추지 않는 필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서윤. 저는 도연. 저는 채영입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영화는 바로 파벨만스입니다. 지난 3월 22일 국내 개봉한 영화 파벨만스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난생 처음 극장에서 스크린을 마주한 순간부터 영화와 사랑에 빠진 소년 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잡기 시작한 이후 점차 필름의 힘을 실감하게 되는 샘미에게 크고 작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점차 영화에 대한 샘의 열정은 더욱 뜨거워져만 가는데요. 파벨만스는 바로 영화를 너무나 사랑하는 소년 샘이와 가족들의 시간을 담담하지만 애정이 담긴 시선으로 그려냅니다. 다들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보기 전에는 뭔가 엄청 어마어마한 이야기, 커다란 이야기 이런 걸 기대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2시간 반이나 되는 긴 시간을 그런 이야기로 채울 수 있다는 거에 되게 감탄하기도 했거든요. 저도 생각보다 스필버그가 자신의 영화에 대한 경험이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를 마냥 어둡게만 풀고 있지 않아서 좋았는데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는 좋은 힐링 영화를 본 것 같이 되게 후련하고 든든하고 좀 행복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고편만 봤을 때는 영화 감독 이후의 삶을 조명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영화 감독을 데뷔하기 이전에 어린 시절의 경험을 중점적으로 다룬 게 인상적이었고요. 지금 당장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뭔가 열정적으로 몰두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감독의 영화보다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를 더 많이 봤었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특히나 범블비, 리얼스틸, 또 주라기 공원을 너무 재밌게 본 경험이 있는데 두 분은 스필버그 감독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스필버그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또 찾아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제가 어렸을 때 가족끼리 영화관에 가서 봤던 영화에 정말 8알이 다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인디아나 존스, 뭐 주라기 월드, 뭐 맨인 블랙 등등등 되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 흥행했던 영화들이 다 한 감독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새삼 좀 소름이 돋았고 그리고 뭐 더군다나 터미널이나 뭐 게이샤의 추억,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영화들도 다 같은 감독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장르 불문 되게 다양한 영화를 연출을 했다는 거를 듣고 되게 이 감독이 얼마나 영화를 사랑하는지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십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좀 새로운 무언가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게 또 대단한 것 같고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희 엄마께서 영화관에 가서 처음으로 뭔가 보고 충격을 받았던 영화가 스필버그의 E.T.였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면 그 몇십 년 전에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봤던 스필버그 영화부터 제가 이번에 봤던 파벨만스까지 그렇게 좀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었고요. 이번에 파벨만스를 보면서 제 첫 영화 경험이 뭐였는지도 좀 떠올리게 됐는데요. 세미는 이제 첫 영화에 대해서 되게 생생한 기억을 갖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영화 감독이라는 꿈을 꾸게 됐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 첫 영화가 뭐였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저희 아버지도 영화를 되게 좋아하셔서 집에 DVD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았는데 제 첫 영화는 아마 그 DVD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막 곰이 나오는 영화였는데 곰돌이는 아니고 되게 무서운 곰이 나오는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제목이 더 베어라고 장 자크 아노 감독의 영화였어요. 근데 사실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그 곰들이 버섯을 먹으러 버섯을 찾아다니는 그런 것만 기억이 나요. 혹시 또 여러분은 첫 영화가 뭐였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제 첫 영화가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봤던 영화들이 지브리 애니메이션이나 반지의 제왕 시리즈, 해리포터 시리즈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지금도 되게 좋아하고 있는 영화들이고
좀 재밌는 게 저도 그 어릴 때 주라기 공원 보고 너무 무서워했던 기억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좀 세미가 기차를 보고 무서워했던 기억이랑 겹쳐져서 좀 재밌는 기억이었습니다. 저도 첫 영화에 대한 경험보다 처음으로 영화관에 가서 봤던 영화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그때 토이스토리 3를 메가박스 영화관에 가서 봤었거든요. 근데 저도 실제로 영화의 스토리에 대한 기억보다 뭔가 그 영화관 뒤편에 영사기에서 나오는 빛을 엄청 신기하게 봤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세미의 가정환경도 굉장히 자세히 묘사가 되잖아요. 저는 이 세미가 가정에서 겪는 어떤 불화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화 전반에서 좀 가족들의 그런 사랑, 애정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되게 훈훈함을 넘어서 천재가 성장하기에 좀 좋은 뒷받침이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런 세미의 가정 환경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가정 환경이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뭐 엄마, 아빠, 그리고 뭐 여동생들, 그리고 뭐 베니 삼촌까지 어떻게 모두가 저렇게 세미가 하는 일을 다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줄 수 있을까 하면서요. 물론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약간 아버지가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어려서부터 세미가 그렇게 카메라를 들 수 있었던 게 그런 아마추어인 자신이 찍은 영상들을 이제 부모님이 동네 극장까지 기꺼이 보러 가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미한테 영화인으로 살고자 한다는 세미한테 경고를 날려요.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과 그런 예술의 삶에 대해서. 세미가 처음에는 그 엄마가 슬퍼하는 것과 자기가 영화를 만드는 것 사이의 어떤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점차 어렴풋이 영화가 상실해 줄 수 있는 위로를 깨달아가는 모습이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그 속상해하는 동생한테 자신이 만들던 영화를 같이 보자고 말하는 장면도 있고, 그게 나름대로 세미 나름의 위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특히 파벨만스에서 그 세미가, 그리고 어쩌면 감독이 그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아보자면 그 싸우는 부모님을 바라보던 세미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카메라 든 모습을 발견한 장면을 꼽을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정말 헉 하는 소리가 나왔거든요. 너무너무 강렬한 고백으로 느껴졌고, 이 장면이 뭔가 영화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세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앞에서 가족들이 되게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필름에 담고 싶다는 마음은 뭔가 예술을 향한 열망일지 아니면 또 통제하고 싶은 마음일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어쩌면 둘 다이겠구나, 그렇게 단순한 마음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도 당연히 들었습니다. 이게 막 복잡한 감정, 그리고 영화에 대한 욕망 이런 거를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딱 그 한 장면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고요. 두 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마지막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영화 엔딩 씬을 보면 스필버그가 되게 순간 아차 하면서 그 존 포드의 가르침을 되짚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엔딩이 어떻게 보면 되게 싱거웠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싱거운 엔딩이 세미의 여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라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 영화가 스필버그의 인생을 그린 작품인 만큼 스필버그의 인생이 계속되는 한 이 영화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해주는 것 같았고, 그래서 관객들한테 사실 여기까지는 프롤로그였다, 본편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라는 거를 말해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도 가족의 비극 도중에 이제 영화를 생각하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세미도 분명 자신에게 일어난 일임에도 완전한 타자의 시선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갈등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저만 홀라당 빠져나와서 그 상황을 좀 거시적으로 바라본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비현실적인 장면처럼 여기고는 하는데, 그런 제 이기적인 면모를 좀 들킨 것 같기도 하고 꿰뚫어 본 것 같기도 해서 좀
가장 감명 깊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또 영화 예술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에는 가장 개인적이고 그 사적인 비극을 좀 섬세한 감각으로 다루는 일이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파벨만스를 보고 인생과 영화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미가 촬영한 영상을 영화로 만들면서 편집을 거친 것처럼 또 스필버그가 파벨만스라는 자전 영화를 만들면서 또 어떤 내용을 편집을 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벨만스 속에 있는 세미가 스필버그가 아니라거나 이게 스필버그의 인생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는 현존하는 방법 중에서 삶을 그나마 가장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모든 관객은 카메라가 바라보는 한 가지 시선으로만 관찰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관객이 영화에서 볼 수 없는 부분들은 매 컷마다 존재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미가 잘나는 필름도 그냥 그런 것들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와 인생의 본질이 다르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게 세미가 자신의 시선을 기록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영화가 하나의 시점을 보여줄 뿐이라는 말씀에 되게 공감하거든요. 저는 영화라는 게 당장 눈앞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보지 못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좀 포착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어찌됐든 저는 이 영화 내내 파벨만스가 영화와 인생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대신 이 다르다는 게 완전히 막 별개의 것이다 이런 건 아니고 두 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의 다르다예요. 뭔가 아무리 각본 없는 순간을 필름으로 담았다고 해도 이게 창작자의 의도대로 편집되는 순간 그 인물은 뭔가 낯설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세미가 만든 그 캠핑장 영화에 춤추는 여성과 세미의 일상 속에서 엄마 미찌는 같은 사람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졸업 영상을 보고 그 감정적으로 되게 동요하던 소년이 있었잖아요. 그 소년도 뭔가 본인이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너무 낯선 자기 자신을 보고 좀 겁을 먹었다고 전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화라는 게 진짜 그런 익숙한 삶을 좀 새롭고 낯설게 다른 무언가로 만들어내는 힘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인생과 영화가 같을 수는 없지만 결코 떼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 같은 순간들은 늘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어서 결국 엄마와 베니 삼촌의 그 이야기나 졸업 영상 속 비하인드 같은 스토리도 파벨만스라는 또 다른 영화를 통해서 밝혀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영화고 어디까지가 인생이냐를 구분짓는 문제는 아직까지 저에게는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하지만 제가 영화를 볼 때 가끔 안전함 같은 거를 느끼는데 그 인생에는 각본이나 편집 같은 것들이 없지만 또 영화상에서는 각본이나 편집 그리고 정해진 결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제가 느끼는 안전함이 인생과 영화를 구분짓는 좀 중요한 요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의 제목 속 파벨만이라는 이름이 가족 성 이름이기도 하지만 페이블맨이라고 하면 이야기꾼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된대요. 저는 스필버그가 이렇게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창작자들을 위해서 응원을 담아서 되게 쓰지만 달콤한 그런 선물 같은 영화를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저는 이제 모든 인간이 어떻게 보면 창작자이지만 그 중에서도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불완전이나 미완성에 시달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거를 두고 창작자는 이제 시작과 끝이 어딘지를 구분을 지어야만 되잖아요.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랬다가 너무 과해지지는 않을지 또 되게 모호한데 결단은 내려야 되고 한 번 또 결정을 내리면 돌이킬 수가 없고 거기다가 자신의 창작물로 세상 사람들을 또 설득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술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영화 내내 흔히들 말하는 그런 창작자의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잖아요. 사람을 반으로 갈라놓는다고. 그런데 되게 흥미로웠던 게
단지 그 좋은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그 세미의 노력이 세미를 괴롭혔던 그 아이들에게 준 영향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얘를 복수해야지, 미워해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완성한 결과로 뭔가 예상치 못한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자기를 괴롭히던 아이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창작의 힘이라면 스필버그가 말하는 영화 예술은 되게 참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파벨만스의 세미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꿈에 부딪혀가면서 도전하는 내용의 영화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문득 한 영화가 떠올랐거든요. 이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코미디의 왕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사실 파벨만스랑은 결이 정말 다른 영화긴 하거든요. 보다 보면 주인공의 광기가 제대로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재밌으니까 추천합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에 대한 영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 하나 그리고 둘이라는 작품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 영화상에서 그 양양이라는 소년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뒷모습을 카메라로 찍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했던 이야기랑도 뭔가 닿아 있는 면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네, 영화에 대한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이것도 같이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영화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은 영화는 언제 봐도 그 숭고한 사랑이 느껴져서 정말 볼 때마다 대단한 감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영화를 위한 영화 데이미언 셔젤 감독의 바빌론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은 오늘 처음 멈추지 않는 필름에서 얘기 나눠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까지 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채영 씨는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가지고 또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들을 또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같이 얘기 나누면서 새로운 질문들이 자꾸 생각나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그게 폭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서로의 차이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런 걸 잘 편하게 즐기길 바랬는데, 이 소영이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여성이라는 안녕하세요. 멈추지 않는 필름의 수민. 지연? 승현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다룰 영화는 바로 라이스보이 슬립스입니다. 1990년 남편의 갑작스러운 자살 이후 소영은 아들 동현과 함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캐나다로 떠납니다. 캐나다로 간 동현과 소영은 캐나다에서 인종차별과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동현은 계속 자신의 아버지에 관해서 물었고 소영은 계속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동현이 청소년이 되고 엄마와 사이가 많이 멀어진 시점에서 엄마인 소영은 자신의 암에 걸리자 동현에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아버지와 한국적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국으로 떠나는데요. 영화는 이 과정에서 동현이 자신의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그려냅니다. 네, 다들 영화 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처음에 라이스보이 슬립스 본다고 했을 때 조금 꺼려졌어요. 왜냐면 제가 공감성 수치가 진짜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조금 꺼려졌는데 영화 보고 나니까 되게 좋은 영화였고요. 특히 한국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특정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되게 재밌고, 또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눈물을 진짜 줄줄 흘리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슬퍼서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어요. 정말 울다가 웃다가 엉덩이에 털 날 뻔했던 영화였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 영화 사실은 보기 싫었고요. 사실 어쩌다 보니 보게 됐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뭐 사실 소재가 크게 보면 두 개잖아요. 이민자로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엄마를 겪는 어려움, 이런 거 있는데 이 두 가지 소재 때문에 너무 많이 다루면 또 영화 또 산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두 개 다 잘 풀어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기대보다 훨씬 더 재밌게 봤던 영화였거든요. 저도 사실 가족 영화 이런 거를 엄청 즐겨 찾아보는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조금 기대를 덜한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되게 재미있었다. 왜냐하면 저는 약간 사실적인 이야기, 이 사람들의 삶이 정말 실제한다는 인상을 주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영화가 중간에 시점을 좀 건너뛰잖아요. 근데 그때 시작할 때 데이비드
그리고 이제 동현이죠. 동현이 탈색머리랑 렌즈를 끼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영화에서 다루어졌던 그 유년 시절의 기억, 그리고 영화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그 점프한 시점에 대해서도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겠구나라는 걸 가늠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그 가족의 삶을 유기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인상을 줘서 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럼 다들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저는 캐나다에 있다가 한국으로 넘어갈 때 이제 화면 비율이 바뀌는 게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뭐 화면 비율 바뀌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같은 거 보면 현재 있다가 과거로 갈 때 화면 비율 작아졌다 다시 커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거 현재 그런 거 나타낼 때는 많이 쓰였는데 뭐 이번 영화에서는 단순히 그런 게 공간의 변화 이런 게 아니라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동현의 그런 감정 이런 게 잘 표현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기억에 잘 남았던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연출과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는데 영화에서 의도적으로 음성을 제거하는 장면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 소영과 동현이 한국에 와가지고 할아버지로부터 아빠의 짐을 건네받고 나서 경운기 뒷자리에서 이렇게 탈탈탈탈탈 가면서 가방에 있는 짐을 막 풀어보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진 같은 걸 막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에서 두 사람의 음성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로 나오는데 사실 한국인으로서 입모양을 보고 너무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어를 모르는 관객들은 나랑은 다른 체험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봤었고 또 그 전까지는 아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소영이 꺼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모자가 웃으면서 막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었어서 그 내용적으로도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그 소영이랑 교장 선생님이 교장실에서 면담하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동현이가 이제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반 친구들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그래서 정학을 받고 근데 이제 동현이한테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한 친구들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어째서 왜 다른 애들은 처벌받지 않느냐. 그 인종차별도 정서적인 폭력이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게 이 소영이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여성이라는 게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줘서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남았어요. 네, 영화를 보고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사실 1990년대라고 하면 지금보다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인종, 다른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차별이 훨씬 더 심했을 시기잖아요. 동양인한테 기대하는 긍정적인 스테레오타입에 대해서 모범 소수자성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영화에서 그 부분을 일부 비꼬아서 폭력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보여준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동현이 각종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 이제 두 번이 한 번은 자기가 친구들한테 인종차별을 당할 때 다른 한 번은 동양인인 다른 여자인 친구가 차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였거든요. 물리적 폭력이 언제나 용서받지 않는다고 할 때 정서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그게 폭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뭔가 소영이 한 목소리들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소한 폭력이 정말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도 사소했을지 뭔가 지금껏 차별에 무디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수민님 의견에 진짜 공감해요. 저런 차별이 진짜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차별을 당해본 사람만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어서 되게 화내기에도 애매한 작은 것들인데 이런 사소한 차별들이 쌓이면 정말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어린 동현이 한 선택이 뭐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공감됐어요. 저는 이 영화에서 약간 기존의 동양인들 표현하던 방식에서 약간 벗어나서 그런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나 좋았고요. 그거 말고도 뭐 동양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소수자 관련돼서 얘기하면 동양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차별 이런 거를 제가 캐나다에 가본 적은 없지만 진짜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영화 속에서 인상 깊었던 인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장면, 연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영화를 보면서 소영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라이스보이 슬립스라는 제목만 보고서는 약간 동현이 중심이 돼서 이야기가 진행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동현보다도 저는 소영이 캐릭터가 되게 입체적으로 잘 그려져 있다고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소영 캐릭터 관련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은 그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소영한테 성추행을 하잖아요. 근데 소영이 그냥 싹 지나가요. 저는 그 상태로 쑥 지나가면 되게 조금 아쉽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다가 말고 획 돌아서가지고 그 동료들한테 가서 확실하게 말을 해두잖아요. 한 번만 더 손대면 죽여버릴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되게 기죽지 않고 당찬 여성 같아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동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24살이거든요. 이 나이에 제가 봤을 때 16살의 동현은 사춘기에 있는 어린 소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꼰대처럼 훈수를 두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저희가 영화를 통해 볼 수 있었던 엄마 소영의 삶이라든지 뭐 이것들에 대해서 사실 동현은 전혀 알 수가 없었잖아요. 또 자신의 배경이나 뭐 아버지에 대해서도 엄마가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 부분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언뜻 보이는 방황하는 모습들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하면 중반에 동현이 되게 애처럼 엄마한테 이렇게 안겨있다가 마지막 시퀀스 가서는 엄마 이렇게 안아주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 안겨있던 아이에서 엄마를 안아주는 사람이 되기까지 사춘기 치고 좀 지나치게 어른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쪽으로 좀 생각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볼 때 약간 정체성 이상한 사람들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사이먼이라는 캐릭터를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요. 사실 저는 영화 초반에 사이먼이 막 등장했을 때 이 사람은 인종만 한국인이지 사실상 캐나다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가는 한국인 1? 이렇게 표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가 그 엄마가 완전 한국인이고 사이먼이 완전 캐나다인이고 그 중간에 있는 게 동현이다 하면서 이렇게 약간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의 차이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런 걸 잘 표현하게 주기를 바랬는데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다. 그리고 또 사이먼이 갑자기 자기가 좋아하던 그 소영이 아프다고 하자 갑자기 자기가 아들을 돌봐주겠다. 나만 믿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갑자기 그냥 좋아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냥 잘 친하지도 않았던 자기 좋아하는 사람 아들을 돌봐준다? 근데 물론 그런 사례가 많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영화 속에서 미리 이전에 그런 거 관련된 장면을 좀 보여줬으면 좀 설득력이 있었는데 다소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한국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캐나다라는 이국적인 배경 속에서도 곳곳에 한국의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숨어 있어서 되게 그걸 찾아보는 게 언밸런스하게 느껴지면서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 말고도 소영의 아들 동현을 대하는 태도나 그에게 하는 훈수들에서는 약간 한국에 말하자면 유교적이고 보수적이고 다소 꼰대 같은 그런 가치관도 담겨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한국에서의 장면들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의 관습 예절 압축판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어른과 술 마실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산소에 갈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정말 사실적으로 담겨 있어서 그걸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네, 저도 뭐 한국적인 요소 좋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몰입은 안 됐어요. 제가 그런 시골 마을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런 시골 마을의 한국적 정서는 크게 공감 못했고요. 그 말고는 뭐 개인적으로 뭐 음식 문화나 뭐 이런 건 되게 좋았는데요. 근데 목욕탕 장면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냥 원래 사실 동현이 캐나다에서는 그냥 노란 머리하고 아니면 렌즈 낀 게 사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거를 좀 이제 확 바꾸기 위해서 갑자기 머리를 밀어버리고 막 렌즈를 잃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한국적인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갑자기 그냥 엄마 이해한다고 갑자기 내 외면적인 모습을 싹 다 바꾼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작은 아버지라는 분이 말하는 것도 사실 크게 그렇게 공감이 되진 않아서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마음이 드는 장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촬영이 되게 아름답지 않았나요? 맞아요. 저는 그 후반부에 아예 그냥 그 강원도로 가잖아요. 그 아버지가 살았던 가족들이 있는 강원도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강원도에 있는 논밭을 보여주는데 그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노란색이나 그 밭이 깔끔하게 모양 떨어지는 게 너무 예쁘게 표현을 해서
되게 그냥 논밭일 뿐인데도 되게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분명 한국 땅인데 되게 다른 나라처럼 이국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마 이 이민자였던 감독의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느껴져서 그게 표현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소영과 동현의 모자 관계가 어땠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소영과 동현의 모자 관계가 약간 소영이 강압적으로 약간 억압하고 그리고 동현이 이를 따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나이대나 뭐 정체성 혼란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런 거보다는 사실 엄마가 사실 아들에게 하는 강압적인 행동 자체가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를 잘 드러내게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려고 하자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좀 나온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이고요. 사실상 췌장암이란 소재가 나온 것도 도저히 관객들이 엄마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넣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니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 엄마가 약간 아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들으면서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아니, 강압적으로 한 게 일부 있긴 했지만 전 조금 더 약간 좀 더 구체화를 해서 진짜 원인이 이거였다라고 말을 하자면, 뭔가 아빠에 대해서 동현이 자꾸 묻는데 소영이 답을 해주지 않아요. 저는 이게 조금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 가장 큰 요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자기 뿌리에서 찾곤 하잖아요. 근데 빈칸으로 계속 남겨져 있는 부분을 동현은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자기 주변엔 소영밖에 없는데, 엄마한테 말을 해도 엄마가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이 대화도 안 해주면서 그냥 다 안 해, 약간 이렇게 되면서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빈칸이 계속 남아있는 게 동현을 계속 답답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영화가 끝날 때에는 한국으로 가서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고 너희 아빠가 여기 있다라는 걸 다 보여주면서 그 빈칸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돼서 앞으로의 둘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관계가 될 거라고 사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췌장암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둘의 관계를 또 크게 다르게 변화시킬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저도 수민님 의견이랑 정말 비슷한 게, 이 두 사람이 그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서로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각자 주어진 환경이 너무 버거워서. 특히 엄마인 소영의 경우에는 아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들인 동현이는 정말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자기가 사는 동네에는 아시아인이 한 명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엄마도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래서 더더욱 그런 갈등이 심해졌을 것 같은데, 이제 후반부에 한국으로 가면서 저는 한국으로 갔던 게 정말 동현한테 필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한국에서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저는 동현이가 해방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까 그 머리 자르고 뭐 렌즈 빼는 게 좀 불필요하게 느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조금 그런 변화가 과격할 수 있지만 그게 동현이가 이제 답답했던 걸로부터 해방되는 거를 머리를 밀고 렌즈를 벗어버리는 걸로 그렇게 느꼈어요. 네, 그럼 이제 오늘 본 영화와 관련된 영화 추천 하나씩 해볼까요? 저는 가장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서는 애프터선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물론 라이스 보이 슬립스처럼 이민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배경적인 게 있진 않지만 가족의 두 사람, 그리고 한 아이는 이제 사춘기에 있는 아이의 관계가, 그런 두 사람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라는 데서 조금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라이스 보이 슬립스의 약간 톤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애프터 형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약간 영상이 전체적으로 선명하지 않고 약간 흐릿하고 좀 포근한 느낌이었던 게, 마치 우리가 뭔가 추억을 떠올릴 때도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흐릿하게 기억이 남잖아요. 그래서 막 누군가의 기억이나 추억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애프터 형도 약간 그런 비슷한 톤이고, 둘 다 기억이랑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뭔가 라이스보이 슬립스 보신 분들은 F차형을 이미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레이디 버드 영화 되게 관련돼서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뭐 소재 자체가 비슷하죠. 뭐 이해하지 못했던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자식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비슷하고 이런 소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지만 앞에서 비슷한 얘기하는데 이미 보셨을 것 같아서 굳이 큰 의미가 있나 싶긴 하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라이스보이 슬립스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정말 좋은 영화니까 여러분들 꼭 많이 영화관에서 보시고 또 많은 후기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관에서 화면 비율의 전환을 실제로 보는 거 정말 또 다른 체험이 될 거니까요. 영화관에서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이걸 참고 영화를 볼 수 있는가? 구린내가 났나? 좀 곪은 게 있었나? 네, 안녕하세요. 멈추지 않는 필름으로 돌아온 수진. 예진? 채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룰 영화는 슬픔의 삼각형입니다. 작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지난 5월 17일 국내 개봉한 슬픔의 삼각형은 감독 루벤 웨스트룬드의 작품입니다. 후와 크루즈 여행을 협찬받은 인플루언서 모델 커플, 야야와 칼, 억만장자 부부, 수류탄 거래상, 러시아 정치가 등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즐기던 와중 뜻밖의 사건으로 배가 전복되면서 야야와 칼을 포함한 8명만이 무인도에 도착한 후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총 3부로 구성된 슬픔의 삼각형은 젠더, 부, 자본주의, 정치, 권력, 계급, 인종 등 사회 문제를 골고루 다루며 이를 풍자한 블랙 코미디 영화입니다. 다들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영화 관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던 게 이 비위를 참을 수 있는가. 이 영화에서 토랑 막 오물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이걸 참고 영화를 볼 수 있는가가 되게 이슈였던 걸로 알아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비위가 되게 강했는지 보면서 그렇게 막 나도 막 속이 미식거린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 되게 재밌게 본 영화였고 보는 내내 많이 생각이 들고 또 기대만큼 만족스러웠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도 스포는 일절 보지 않고 포스터만 보고 진짜 웃긴 영화인가 보다 재밌겠다 하면서 가볍게 갔는데 영화를 보면서 웃긴 장면이 나와도 이게 웃어도 되는 장면인가 싶은 적도 많았고 또 웃기긴 한데 코미디 맞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비위는 생각보다 안 상했었는데 그래도 팝콘은 안 사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화면을 엄청 기울듯이 흔들어가지고 좀 멀미가 많이 났었는데 그 와중에 좀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독이 그 기울어진 운동장 그 선을 막 흔들면서 부자들을 막 골려주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 제목이 슬픔의 삼각형이잖아요. 저는 영화 예고편을 봤을 때 왜 삼각형이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이 개봉 전에 프리미어로 영화 보신 분께 왜 슬픔의 삼각형이 제목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얼굴을 찡그릴 때 나오는 여기 미간 부분을 슬픔의 삼각형이라고 한대요. 네,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 모델인 칼한테 그 슬픔의 삼각형을 좀 펴주시겠어요? 라는 대사가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네, 혹시 채영님이나 예진님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슬픔의 삼각형의 의미를 영화를 다 보고 생각해보니까 수진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간의 주름처럼 인간이라면 결국 피할 수 없게 되는 계층구조로 인한 슬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등장인물에게는 부정적인 감상을 받기도 했지만 나라면 모든 게 뒤집힌 세계에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기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모순과 권력 구조를 살벌하게 꼬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삼각형은 뒤집어도 삼각형이라 아무리 어떤 이념과 체제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뒤집는다고 한들 인간이라는 근본적인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회의감을 느낄 수 있었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기존의 피라미드 구조의 계층 구조가 뒤집혔음에도 다시 또 피라미드 삼각형 모양의 계급이 생기잖아요. 그게 좀 그 끊을 수 없는 권력 구조 이런 느낌이어서 권력 구조의 슬픈 현실을 의미하는 것 같았고요. 또 칼하고 애비, 야야가 서로 삼각관계 같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아무리 연인이어도 뭐
동료여도 다 불안정한 관계를 보이잖아요. 사랑도 이용 목적도 둘 다 보여서 그게 좀 모든 연결이 불안정한 슬픔의 삼각형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계속 떠올랐던 단어가 아이러니였어요. 아마 3부 섬에 이르면 영화의 모든 계급 구조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제가 아이러니함을 느낄 수 있었던 건 감독이 의도한 그대로 당연했던 일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특히 수류탄을 팔아서 부자가 된 부부가 자신이 만든 수류탄에 맞아 죽게 되잖아요. 또 평등을 주제로 한 패션쇼에서 자리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위계를 드러낸 것도 그렇고 인간은 특히나 돈과 권력 앞에서 투명한 모순을 드러내는 존재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보면서도 참 많은 아이러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진 씨와 수진 씨도 저처럼 아이러니함을 느끼셨나요? 저는 영화 속에서 기존의 계급이 완전히 바뀌면서 동양인 여성이 서양인 남성을 착취하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저들이 생각하는 계층 최하위가 이 영화를 보고 있는 동양인 여성인 나인가 싶어서 조금 씁쓸하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창작자 의도와는 달랐겠지만 애비가 그렇게 군림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통쾌하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정말 공감이 많이 갔고요. 또 예진님 얘기 들으니까 전 주인공 칼 얘기가 떠올랐어요. 네, 여자친구 야야가 그 크루즈 직원한테 눈웃음 치면서 안녕 했을 때는 너 지금 저 직원 보고 눈웃음 친 거야? 라면서 되게 다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칼은 또 무인도에 가서 에비게일한테 뭐 밥이나 숙식 해결을 위해서 또 눈웃음을 치고 네, 그렇게 생존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아이러니를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영화를 보면 계급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권력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제목의 의미나 영화 속 아이러니를 떠올려 봤을 때도 그 핵심이 바로 계급과 권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뉴캡틴 에비게일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1부와 2부의 현실은 온데간데 없고 3부의 주 무대인 무인도에서 이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라는 것과 이제 북의 사회가 아닌 원시 목의 사회로 돌아가서 이제 그 형태로 사회가 구성되잖아요. 사실 무인도에 낙오되지 않았으면은 에비게일은 그런 권력의 상층부에 있을 수 없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생존자들이 할 수 없던 그 수렵, 채집 뭐 이런 것들이 혼자만 가능했고 그런 능력 하의 피라미드 구조의 최상급자가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양인 여성이 서양인 남성을 착취하는 구조가 완성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영화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를 풍자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채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알리샤라는 인물 기억하시나요? 알리샤가 부자 중년 여성과 겪는 장면이 되게 빨리 지나갔는데 저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알리샤 같은 난처함을 겪어봤던 것 같아서 아니라고도 알겠다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웃기면서 좀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중년 여성이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며 노동자들에게 수용을 강요하잖아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자신이 가진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돌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알리샤도 뜻하지 않게 모든 복장이 졌지만 물에 기꺼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야 했고요.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선이라고 말하는 것들 속에는 그 권력 구조가 선명히 드러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적어도 선의를 행하고 싶다면 좀 더 섬세한 감각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선이라고 부르는 것 속 계급과 권력 구조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승무원 폴라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애비가 권력을 재정의하기 전까지 계속 그 권력자였던 승객들만 챙기잖아요. 그래서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애비가 권력자임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부터는 또 애비한테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런 폴라의 행동이 굉장히 이중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료를 팔아야 되고 보스에게는 충성해야 되는 그 모습이 전형적인 좀 중상층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서 폴라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되게 자본주의를 조롱하고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우선 오프닝 시퀀스를 보면 그 모델 인터뷰어가 나와서 그 남자 모델이 쭈르르 서 있는 거기서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죠. 남자 모델은 여자 모델보다 돈도 덜 받는데 괜찮아요? 뭐 게이 남성들에게 성희롱을 받을 건데 괜찮아요? 뭐 아니면 저렴한 브랜드 표정과 고급 브랜드 표정이 다른데 그거 다 표현해볼래요? 여기서 감독은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난 돈, 계급,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할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어지는 스토리에서 알코올 중독자인 선장이랑 러시아 자본가 똥파리 아저씨와 이제 둘이 대화로 자본주의,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배틀을 뜨잖아요. 구토와 오물이 범벅된 그 배 속에서 선장이 하는 그 사회주의 책들이 배경음악으로 깔리듯 저는 이 부분이 영화에서 가장 절정에 치닫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비료재벌 CEO랑 그 선장의 논쟁 장면이 왜인지 모르게 답답하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특히 둘이 휴대폰에 저장된 온갖 인용 구절들로 대결하면서 장난으로 방송하고 그럴 때 배는 난파라도 할 것처럼 출렁거리고 있고 사람들은 구토하고 있고 밖은 난리가 났는데 결국 지금은 그들의 말과 생각이 실제 상황을 전혀 해결해주지 않잖아요. 실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승무원들과 노동자들을 보면서 자신이 누리는 환경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실제 그 현실에 안주해버린 그런 사람들의 말과 생각이 실제 상황 속에서는 얼마나 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렬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 영화여서 인상 깊었던 인물이나 장면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지막에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나오는 장면이 인상이 깊었어요.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를 바라보는 야야와 에비의 표정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는데 에비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계층이 내려갈 사람이고 야야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신분이 올라갈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둘이 엘리베이터를 보고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대비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 야야하고 칼이 있는 장면에서 그 파리가 2번이 꼬이는데 첫 번째는 그 비키니를 입고 막 화려한 요트에서 있을 때 한 번 꼬이고 또 무인도에 표류했을 때 한 번 파리가 꼬이거든요. 그 두 장면이 뭔가 화려했을 때나 표류했을 때나 둘 다 파리가 꼬이는 게 뭔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에는 좀 구린내가 났나? 좀 곪은 게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칼이 뛰어가면서 끝나는 장면에서 뭐를 향해 뛰어가지? 왜 뛰어가는 거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뭔가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무작정 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야야가 죽었을까? 그래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칼이 야야를 찾아간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정말 여러 결말들을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에비게일과 야야가 느끼는 연대감이 좋았어서 에비게일이 야야를 죽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두 분은 이러한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마지막에 칼이 야야와 에비게일이 갔던 산길을 막 질주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잖아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들리는 그 노랫소리가 점점 고조되고 그렇게 영화가 딱 끝나요. 근데 저는 그때 엄청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영화가 갑자기 끝나서 뭔가 당황스러웠달까? 네. 그래서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제 표정을 다시 떠올려보면 저 입 벌리고 이러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에비게일은 현실로의 복귀가 두려워서 야야를 죽였을 것만 같고 칼은 야야나 에비게일 둘 중 하나를 위해 그렇게 달려갔던 것 같아요. 저는 열린 결말이었지만 앞서 나왔던 당나귀를 죽이는 장면에서 좀 복선이라 생각해서 죽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죄책감은 느꼈지만 어쨌든 나 먼저 살기 위해서는 그 당나귀를 죽여야 했던 사람들처럼 다시 삼각형이 뒤집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에비가 야야를 죽였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또 아까 말씀하신 야야의 비서 발언처럼 그 영화 기생충 속에 이성균이 그 냄새 때문에 코를 막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에서 그 송강호 배우가 그 살인 결심을 했던 것처럼 결정적인 살인 결심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애비가 기존에 군림하던 서양인 권력자들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좀 착취받던 여성이 군림하는 거랑 원래 기존에 없던 구조를 만들어내서 서양인 남성들이 그렇게 군림하던 건 충분히 다르다고 생각해서 뭔가 그 애비의 선택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두려고 열린 결말로 둔 것 같기도 합니다. 블랙 코미디 장르이다 보니까 비슷한 장르의 관련 영화가 많이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저는 해리옥 감독의 파리 대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똑같이 무인도에 표류가 되어서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의 민낯을 보여주는 비슷한 형태의 영화인데요. 원작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작품이기 때문에 책의 형태로 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을 추천하고 싶어요. 특히나 이 영화는 인간 사회의 어두운 면도 다루고 있지만 제목처럼 따뜻한 느낌을 주는 영화이기도 해서 슬픔의 삼각형에 이어서 더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추천합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그 코인 형제의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슬픔의 삼각형처럼 뭔가 돈과 허무주의에 대한 얘기를 나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코미디는 전혀 아니지만 또 굉장한 엄청난 쫄깃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슬픔의 삼각형으로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다음번에도 좋은 영화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